자, 수업을 해보자. 자, 봐봐. 저번에 우리 효소를 하다 말았었는데, 일단 저번에 우리가 했던 식들 있죠? 일단은 여기 적어놓은 식들은 다 외워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을 사용해서 원하는 조건을 풀 수 있을지를 구하려면,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내가 지금 적어주는 식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던 게 저번에 이 KM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KM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KM은 나중에 보면 전체 Vmax가 2분의 1이 될 때, 이 전체 최대 속도의 2분의 1이 될 때 S의 농도와 같아서 지그죠. 그래서 우리가 KM은 실제로 농도가 단위가 된다 이때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속도를 구하는 식이 바로 이제 멘텐 식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나오는 식이 바로 우리가 미켈레스 멘텐 식이 되는 거지 이때. 그 다음에 우리가 요 KM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질과의 친화도. 그래서 우리가 KM 값이 작을수록 기질의 친화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지, 그죠? K의 값이 작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다는 얘기니까 결합이 훨씬 많다는 얘기.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소와 기질 간의 친화력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K의 값은 전체적으로 기질의 친화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 몇 가지 중에
14페이지에 했던 거 알죠? 그죠? 그리고 앞에 식이 1차 반응하고 0차 반응 되는 거 기억하실 거고 거기 보면 15페이지 봐봐. 그 15페이지에 KCAT라고 하는 우리가 턴오버 넘버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대사 전환율 아니면 우리가 이제 촉매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KCAT라고 하는 게 원래는 Vmax가 원래 V0가 K2에다가 ES를 곱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속도는 가장 느린 구간의 속도가 전체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속도가 가장 느리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전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Vmax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그래프에서 Y축이 속도지만 내가 이 속도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냐면 효소와 기질 간의 복합체가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냐를 뜻하는 값일 수도 있다 했잖아. 그래서 Y축의 속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얼마나 많이 생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시간당 생성되는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이 여기 있는 속도를 결정하는 값과 같다 그랬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Vmax인데 Vmax는 결국 뭐냐면 효소와 기질의 포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효소와 기질이 포화 상태일 때를 우리가 Vmax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Vmax일 때는 여기 있는 ES가 뭐와 같아지냐 하면 ET와 같아진다고. 여기 써놨지만 기질의 농도가 매우 높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효소와 기질이 포화 상태가 되고 이때가 결국에는 Vmax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ES가 ET가 되고 여기 있는 K2가 뭐가 되냐 하면 KCAT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에는 Vmax일 때 속도 상수인 K2를 우리는 KCAT라고 표현하게 되고 여기 있는 KCAT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의가 뭐라 그랬어? 효소 한 분자가 이거 실제로 기출된 문제들 내가 지금 정의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 실제로 뒤에 보면 효소 한 분자가 포화 상태에서 1초에 그죠? 1초에 몇 개의 기질을 우리가 생성물로 바꾸느냐, 그죠? 그 기질의 개수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KCAT는 우리가 이 세크의 마이너스 1승, 세크의 역수로 우리가 표현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식이 뭐가 되냐면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KCAT는 뭐가 되냐면 2T분의 Vmax가 돼. 이 식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KCAT는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2T분의 Vmax와 같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전환이 될 수가 있어. 거기 보면 그게 이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이때. 그 다음에 요걸 지울게. 요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S의 농도가 매우 낮을 때는 밑에 보다시피 여기서 S의 농도가 매우 낮게 되면 이 S를 0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 0에 수렴하게 되면 맨 아래쪽의 식에서 이 분모를 여기 있는 요 분모를 S를 0으로 잡게 되면 결국 이 식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KM분의 KCAT. 왜냐면 여기 있는 Vmax가 KCAT 곱하기 ET였잖아요. 그죠? 여기가 ET. 그 다음에 S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요 식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실제 우리 몸의 상태는 기질의 농도가 매우 낮거든, 이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의 상태를 반영했을 때는 전체 속도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이때.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실제로 효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를 표현할 때는 Km 값만 가지고 표현할 수도 없고 KCAT 값만 가지고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영향을 준다는 게 식에 바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요 값을 뭐라 부르냐면 이 촉매 효율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너희들 교과 과정엔 이걸 촉매 효율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원래는 되게 특이성 상수라고 그러거든, 이게. 들어봤어, 이 말을? 안 들어봤지, 그죠? 근데 원래는 이걸 원래 특이성 상수라고 그러거든. 근데 너희들은 배울 때 이거를 촉매 효율이라고 배우더라고, 보니까, 이때.
그래서 너희들은 시험에 아마 촉매 효율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거분에 이거 해서 아마 촉매 효율을 구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효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나타낼 때에는 이 Km분의 KCAT 값, 이 바로 촉매 효율. 왜냐하면 Km 값이 낮으면 친화도가 크니까 결합을 잘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KCAT 값이 크면 그만큼 결합한 기질을 생성물로 빨리 바꿀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빨리 기질과 결합하냐도 중요하지만 얘를 얼마나 생성물로 많이 바꾸느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모두 다 이용해서 촉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 촉매 효율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원래는 우리가 특이성 상수라고 부르게 되거든 이때. 자,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제 강인이가 이제 여기 한번 놓친 값이 저번에 16페이지에 나와 있었지, 그죠? 그래서 KCAT하고 KM 값으로 문제를 내면 문제에서 만약에 점화율을 물으면 KCAT 값을 이용해서 대답을 하고 친화도를 물으면 KM 값을 이용해서 누가 더 친화도를 큰지를 대답하면 되고 촉매 효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KM분의 KCAT 값을 이용해서 촉매 효율을 구해주면 됩니다.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이때. 자, 그럼 요게 이제 미카일레스 멘텐에서 나오는 값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요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실제로 초기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쌍곡선이 나오게 되거든 이때. 그 여기가 Vmax가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 근데 실제로는 이 값을 구해보면 이 값이 실제로 Vx에 일치하는 값이 안 나와. 이게 근사값으로 나오지 여기 값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는 뭘 구할 수가 없냐면 정확한 Vmax 값을 구할 수가 없어. 이게 쌍곡선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일치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기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Vmax 값을 구할 수 없거든. 그럼 자기야, 너희 Vmax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우리가 실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실험적으로 우리가 계산이 돼야 돼. 우리 저번에 봐봐. 미카일레스 멘텐식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였어, 이게? 결국에는 이 식이 왜 나왔어? 우리가 이 값을 구한 거잖아. 이 중요한 건 이 값이 결국에는 뭘 못 구하기 때문이야. 실험적으로. 그렇지. ES의 농도를 내가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없잖아. 아니 내가 효소의 농도는 내가 넣어주는 값이니까 알고 기질의 농도는 X축이니까 내가 얼마를 넣어주는지 다 실험적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ES는 중간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ES라고 하는 이 값 자체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ES 값을 이 식으로 고친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대입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잖아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값을 증명하기 위해서 식을 자꾸 수학적인 식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했을 때 쌍곡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맞긴 맞지만 정확한 Vmax 값을 구할 수가 힘들어요. 좀 이때. 그러면 Vmax 값을 못 구하면 Km 값도 못 구할 거 아니야. Km 값을 왜 못 구해? Km 값이 뭐와 같은데? 2분의 1 Vmax일 때의 기진의 농도와 같잖아. 여기가 2분의 1 Vmax일 때 요때 기진의 농도 여기가 바로 Km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Vmax를 못 구하잖아. Vmax를 못 구하면 Km 값도 못 구한다는 얘기 아니니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Vmax와 Km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알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밑에 보면 이 라인 위버워크에서 양쪽을 다 역수를 취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양쪽에다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 항을 정리한 게 나오지, 그죠? 그래서 V0분의 1이 여기서 Vmax분의 Km 곱하기 S분의 1 더하기 Vmax분의 1이라는 식이 나와요. 요 식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변수잖아요. 결국에 S분의 1이.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X절편하고 Y절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정확한 Vmax와 Km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라인 리버워크식을 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 식은 결국에는 Vmax와 K 값을 정확하게 수식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거기 보다시피 y절편은 Vmax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km분의 1이라고 하는 요 x절편하고 y절편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Vmax와 km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겨서 자, 이제 저해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때. 자, 우리가 저해제는 이니비터. 저해제는 기본적으로 효소와 기질과의 결합, 이 효소와 기질과의 결합을 방해하는 물질을 우리가 저해제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너희들 책에 보시면 너희들 이제 학교에서 나눠줄 때 일단 비가역적 저해제와 가역적 저해제 이렇게 나오는데 비가역적 저해제는 효소와 결합하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영원히 효소를 못 쓰게 만드는 거지.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바로 이 너희들 알다시피 페니실린은 항생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당펩티드 전이 요소 이것도 외워. 알겠어? 당펩티드 전이 요소의 경쟁적 저해제로 쓰이거든 실제로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페니실린이 여기 있는 효소와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 세포벽 합성을 할 수 없게 돼요. 야, 세포벽을 못 만들면 세균이 왜 죽나? 세균이 왜 죽어? 거기 터져버림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왜 터지는데? 세포벽이 없으면 삼투압에 취약해지는 거지. 우리가 세포벽이 있으면 용혈이 안 나타나잖아요. 용혈 현상이. 그죠? 우리가 식물세포에서 예전에 보면은 뭐 원형질 분리나 아니면 평균 상태 이런 거 배워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포벽이 있으면 지금 세포가 터지질 않거든. 근데 세포벽이 없으면 세포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포벽을 못 만들게 해서 세균을 터뜨려 죽는다는 얘기야. 삼투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얘기라고 있대. 그래서 우리가 터뜨려 죽는다는 얘기지. 자, 그게 일단 대표적인 비가역적 저해제니까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역적 저해제는 말 그대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거든. 이때 거기 세 가지의 가역적 저해제가 나오잖아. 그렇죠? 경쟁적 저해제, 무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무경쟁적 저해제는 앞에 on이 붙는 거고 비경쟁적은 우리가 앞에 non, 난이 붙는 거거든. 이때. 그럼 먼저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잖아.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해서 기질과의 결합을 방해하는 물질을 우리가 경쟁적 저해제라고 부르거든. 이때. 그 다음에 무경쟁적 저해제는 어디에만 결합하냐면 효소기질 복합체에만 결합을 해요. 알겠어요? 효소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효소기질 복합체에만 결합을 해서 생성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 여기 이제 무경쟁적 저해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알로스테릭 효과라고 하죠. 이번에 했잖아. 그지? 알로스테릭 부위. 활성 부위 말고 다른 조절 부위가 있잖아. 그 조절 부위에 결합을 해서 활성 부위의 구조를 바꿔. 그래서 우리가 기질과의 결합을 방해하는 물질을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부르게 되거든. 이때. 그러면 먼저 이 경쟁적 저해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어차피 우리가 했던 그래프 상에서 Km 값하고 Vmax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 여기 봐봐. 이거 할 때 내가 어떻게 한다랬어. 저번에. 얘들아 여기 봐. 내가 여러 개의 시험관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일단 효소를 일정하게 넣어준다 그랬잖아. 그죠? 효소의 양을 뭐 한 10개씩 넣어준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수는 기질의 농도만 변수니까 나머지 다 통제를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해제를 내가 뭐 10개 정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죠. 전부 다 똑같이. 그 다음에 기질을 하나 넣었을 때, 100개 넣었을 때, 1000개 넣었을 때, 10,000개 넣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기질, 우리가 여기 저해제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기질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반응 속도 그래프가 내려와요. 그 반응 속도가 같은 기질을 넣더라도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있대. 근데 여기서 기질의 농도가 매우 높은 농도가 되면 뭐 기질이 한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봐. 그럼 결국에는 대부분의 요소는 기질과 결합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매우 높을 때에는 경쟁적 저해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Vmax가 나중에는 똑같아진다고 있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Vmax는 똑같잖아. 대신에 여기서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2분의 1 Vmax가 될 때의 Kn 값을 보면 원래는 여기가 이제 Kn 값이었다가 그 다음이 되면 여기가 Kn 값이 되기 때문에 Kn 값이 커지게 되는 거지. 이때 Kn 값이 커진다는 말은 그만큼 친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 저해제 자체가 기질과 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효소와 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질과의 결합을 자꾸 방해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친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때. 그래서 여기서 Vmax는 일정한 상태에서 Kn 값이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때. 그 다음에 무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봐봐. 무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Kn 값이 오히려 내려가거든. 근데 이게 Kn 값이 왜 내려가냐 하면 나중에 문제에 쓸 때 이게는 화학적 원리하고 좀 비슷한. 여기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E하고 S가 만나서 ES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하면 ES와 여기에 I가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 이때 오케이? 뭔 얘기인지 이때. 그러면 여기서 봐봐. 너를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알지? 그죠? 그럼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 예를 들어서 ES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ES가 됐다가 얘가 갑자기 ESI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ES 요 물질만 따져보면 요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 꼴이야? 요게 줄어들어 버린 꼴이잖아. 그러면 이 속도가 어떻게 돼버리겠어? 더 빨라져 버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물질을 얘하고 얘는 다른 물질이잖아. 그래서 이 물질을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ES의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그래서 결국에 르사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화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실제로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친화도가 높아지는 착각이 나타나게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 자체가. 그래서 대신에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해제가 결합한 놈이 있을 거고 안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해제를 10개를 넣어줬어. 그러면 어쨌든 10개만큼은 생성물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 거 아니야. 그죠? 나머지만 생성물을 만들고 나머지 이렇게 결합해버린 놈은 생성물을 못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Vmax가 떨어지는 거지 어차피. 여기 10개를 넣어준 저해제 10개만큼에는 생성물이 안 나오고 나머지 물질만 생성물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요만큼의 생성물이 안 나오게 되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Vmax 값은 내려가게 돼요. Kn 값도 내려가게 되고 Vmax 값도 내려가게 되고. 알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때 너희들 여기서 2분의 1 Vmax 구할 때 여기 봐라. 처음에는 여기가 Vmax니까 여기에 따라서 2분의 1 Vmax를 찾는 거고 요 그래프에서는 요게 Vmax니까 여기에 따른 또 2분의 1 Vmax를 찾아줘야 돼. 알겠죠? 각 그래프마다 Vmax가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2분의 1 Vmax도 달라져야 돼. 이때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 요번에는 비경쟁적 저해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비경쟁적 저해제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내가 비경쟁적 저해제를 10개를 넣어주면 그럼 요 10개는 효소와 결합을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기질하고 결합을 못 하잖아. 그러면 비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한 효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만 생성물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Vmax가 내려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알로스테릭 부위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효소와 기질 간의 결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만약 문제가 효소와 기질 간의 결합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Kn 값은 그대로. 요게 초반의 Kn 값이라면 2분의 요 Vmax가 떨어졌을 때 2분의 1 Vmax 값도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비경쟁적 저해제이기 때문에 알로스테릭 부위에 붙기 때문에 기질과 효소의 결합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Kn 값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 이때. 자, 그래서 요거를 그 아래쪽에 보시면 라인 위버버크 식의 그래프로 변화를 시켰을 때 이것도 내가 볼 때 무조건 나오거든. 이게 그래프의 움직임을 설명하라고 나올 텐데 요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경쟁적 저해제는 Vmax를 안 변하고 Kn 값만 늘어났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x절편이 마이너스 kn분의 1이니까 kn 값이 커지면 원래는 전체 값이 커지는데 전체 값이 작아지는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요 그래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y절편은 그대로고 x절편만 변하니까 요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게 돼 있대. 그 다음에 요거
얘는 Vmax도 내려가고 KM도 내려가니까 요것도 왼쪽으로 이동, 요것도 위로 이동해서 거의 대부분 평행한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동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KM 그대로니까 이 값은 X절표는 그대로 놔두고 Vmax만 내려가니까 Vmax분의 1이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라인 위버버크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저해제를 사용했을 때 Vmax와 Kn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Vmax와 Kn 값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를 띠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저해제가 어떤 형태로 저해하는지를 확인할 때 주로 라인 위버버크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Kn 값하고 Vmax를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저해제를 썼을 때 Kn 값과 Vmax를 구해서 그래프에 대입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어떤 형태가 등장하냐에 따라서 저해제 효과를 확인할 때 주로 라인 위버버크 그래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된 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18페이지부터 나온 거는 다시 한번 내가 그려보라고 대충 다시 그려놨으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그려봐 너희들이 한번.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그릴 수 있어야 돼. 요것도 어떻게 변하는지, 요것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한 번씩은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좀 해보자. 이걸 가지고 문제에 좀 적용, 괜찮아. 아, 분위기 좋았어. 괜찮았어. 자, 그리고 참, 우리 27일 시험인데, 오늘 카톡이 우리 선생들 카톡방에 올라온 게, 그 전날인 26일날 수업을 한답니다. 26일날 수업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휴강이래. 5월 3일날이 너희들이 시험이 끝나는 주라서 휴강이라서 만약에 26일날 쉬게 되면 2주를 휴강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바로 전날 수업을 하는 것 같아 이때. 야, 우리 봐봐.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제 과합성하고 호흡도 복습 좀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전사와 번역과 발음의 조절도 좀 복습을 좀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또 이렇게 너희들 올려놓은 프린트 보니까 내가 또 설명 안 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할 게 많아, 할 게. 26일날 수업을 해야만. 그때 좀 수업을 좀 일찍 해버릴까? 너무 늦게 하면은 너희들 그 다음날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 그지? 조금 시간표에서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조금 해가지고 어차피 수업을 좀 해야 나오고 모자라 지금 시간이 2시간씩 수업해가지고 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은 거야 이것들아. 너도 시험이 엄청 많아 지금 시험 범위가. 너희들 참 대단하다. 공부를 다 할까.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다 외우고 하려고 그래. 자, 여기 봐봐. 21페이지 넘겨. 이거 내가 풀어줬지? 1번 문제 해줬어, 안 해줬어? 21페이지에서. 해줬잖아, 그지?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밑에 이런 문제 있잖아. 어딨어, 여기. 3번, 1-3번 문제 보면은 대사 회전수의 정의를 적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 실제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왜 KCAT 말고 KM분의 KCAT 값을 사용하느냐.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KM 값이 갖는 의미, KCAT 값이 갖는 의미, 이 두 가지를 먼저 서술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 말도 좀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요식을 써도 돼. 아까 했지만 요식을 써놓고 이 식을 통해서도 보면 이 두 가지 값이 모두 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 이용해서 또 서술을 해도 돼. 두 가지를 다 서술해도 돼. 어쨌든 간에. 네? 그 다음에 넘겨봐. 22페이지. 자, 거기 2번 문제를 보면 이건 어렵지 않아. 자, 여기 봐. A가 저해제 없을 때지. B가 뭐 있을 때야? 경쟁적 저해제고 C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다. 그죠? 그거는 다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두 저해제가 효소의 어떤 결합 과정을 저해하는지 서술해라. 그러면은 뭐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고 하면 되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비활성 부위, 알로스트렉 부위에 결합한다라고 하면 되고 참 맞아. 이것도 있는데 이거 봐봐. 너희들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요게 하나 있었거든. 어딨냐? 이걸 내가 틀렸나? 이거 있어. 그 뭐냐면은 너희들 그 프린트에 보면 이게 있어.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B로, B라는 물질이 C로, C라는 물질이 D로 바뀌었을 때 여기 봐. 여기에 사용되는 요소가 E1, 여기 사용되는 요소가 E2, 여기에 사용되는 요소가 E3라고 했을 때 여기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이 예를 들어서 E1의 비경쟁적 저해제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맨 마지막에 어떤 반응의 산물이 최종 산물이 앞에 있는 효소에 영향을 줘서 저해제 효과를 나타내버리게 되면 그럼 봐봐. 이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D의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D의 양이 늘어나면은 다시 이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지겠지. 그럼 느려지면 D의 농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또 저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또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그럼 또 얘가 늘어나서 또 저해할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음성 피드백. 이 너희들 음성 대복임이라고 써있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어떤 일정함을 유지할 때 항상성이죠. 이런 항상성을 유지할 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봐봐. 저해제라고 하는 거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 서술이 달라지거든. 이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해제는 지금처럼 맞지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거나 너무 느려지는 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저해제야.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내가 뒤에서 우리가 호흡할 때 나오지만 해당 과정 같은 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복잡하잖아. 글루코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6포스페이트 나왔다가 프락토 나중에 피루레이트 나오잖아. 그치? 이때 우리가 여기서 각각의 효소의 저해제 효과, 즉 음성으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거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ATP란 말이야. ATP.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세포의 모든 과정의 목적은 ATP의 생성이잖아. 그럼 ATP 자체가 뭘로 작용하냐 하면 저해제 효과로 작용한다는 거지. 알로스티릭 부위에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저해제는 우리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야. 저해제 자체는 우리 몸속에서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물질들이 전체 반응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해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자꾸 저해제를 무슨 페니실린처럼 자꾸 뭔가 나쁜 놈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이때. 자, 요것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전체 속도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거야. 이때. 그 다음에 넘겨서 3번 문제를 잠깐 봅시다. 23페이지에 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네. 자, 이 문제는 밑에 보시면은 어떤 하나의 효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ACHE라고 하는 효소가 있대. 근데 여기 보면은 KN 값하고 KCAT 값이 나와 있어. 이때. 그거 보면 너희들 KN 값이 몰 농도로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이때. 자, 밑에 보면 카페인은 어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네페질과 유사하여 요거와 결합하여 알로스테릭 부위라고 돼 있어. 알로스테릭 부위. 그래서 요거 등과 수소 결합하여 가역적으로 구조의 활성 저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알로스테릭 부위에 결합을 해서 활성을 저해한다니까 얘는 무슨 저해제에 속해? 비경쟁적 저해제에 속하는 거지 이때. 오케이? 그리고 밑에 보면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위에 보시면은 어딨어 촉매 효율을 계산하고 이런 말 있잖아. 위에 2번에 보면 ACH의 촉매 효율을 계산하고. 근데 촉매 효율을 여기 보면 여기 촉매 효율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잖아. KN분의 KCAT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분의 1.6 곱하기 10의 4승을 해주면 돼. 알겠어? 근데 요거의 농도를 지금 이게 농도가 밀리모로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이게 그냥 몰 농도로 나타내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꿔도 돼. 알겠어? 몰 농도는 단위를 나중에 잘 써야 돼. 단위 쓸 때. 밀리몰이면 밀리몰로 쓰고 그냥 몰이면 그냥 몰로 쓰고 잘 보고 써야 돼. 요거는 내가 뭘로 바꾼 거야? 그냥 몰 농도로 바꾼 거고 이건 지금 밀리몰로 나와 있잖아.
만약에 몰 농도로 대답하라 그러면 이걸 밑으로 이렇게 바꿔서 대답을 해야 되겠대 그냥.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고 여기 보면 Vmax와 KM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니까 Vmax만 낮출 거 아니야. KM은 앞면하고 Vmax는 낮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대. 그 다음에 뒤에 또 문제들이 이건 전부 다 피트 문제하고 MD 문제고 이런 건데 그 중에 풀만한 게 조목이 보면 8번 문제 쭉 넘겨서 8번 문제를 좀 봐봐. 자, 이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여기 라인 리버워크의 그래프가 나와 있지, 그죠? 자, 밑에 문제를 보면 기억해 봐봐. 기질에 대한 거기 위에 조건을 보면 뭐가 있냐면은 괄호에 사용된 효소의 총량이 0.05 마이크로몰이라고 나와 있어. 기질에 대한 x의 km 값을 구하래. km 값을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이게 뭐야? x 열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km분의 1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있잖아 저기. km 값 구하라고 하면 x 절편 갖고 구하면 되잖아. x 절편이 km 값을 구할 수 있는 지표잖아. 그러면 km 값이 얼마가 나와? 0.5 마이크로몰이야. 잘 보고서 마이크로몰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니은에 Vmax를 구하래. Vmax는 여기 있는 x, y 절편 갖고 구해야지, 그죠? 이 y 절편이 Vmax분의 1이잖아. Vmax분의 1이 0.04잖아, 그죠? 그럼 Vmax가 얼마 나와? 25가 나온다. 25 이거 단위가 왜 마이크로몰에 세크. 속도는 시간분의 농도의 변화량이 아니잖아, 그죠? 시간분의 농도의 변화량. 그 다음에 디귿을 어떻게 구할 거냐? 기질이 포화되면 1분의 한 분자의 x는 1초 동안에 500분자의 기질과 반응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야? 디귿 보기가. KCAT 값이란 뜻이거든. 그죠? 디귿 보기에서 우리가 알잖아. KCAT 값이 포화 상태에서 효소 한 분자가 몇 분자의 기질을 생성물로 바꾸느냐. 결국엔 이 문제는 KCAT의 값이 이거냐는 뜻이야. 알겠어? 그럼 KCAT 값을 여기서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써야죠. 우리가 아까 내가 여기 썼던 식 중에 뭘 써야 돼? 그 중에 써야 돼. 왜? 효소의 전체 농도를 알려줬잖아. 그리고 우리가 뭘 구했어? 방금 Vmax를 구했잖아. 그럼 여기서 저 식을 써야 돼. ET분의 Vmax를 써야 돼. 그럼 ET가 얼마야? 전체 효소의 농도가 얼마랬어? 0.05잖아. 0.05 마이크로몰 분의 얼마야? Vmax 아까 얼마였어? 25였잖아. 그죠? 이거를 구하면 나중에 단위가 얼마가 나와야 돼? 우리 KCAT 값의 단위가 얼마였어? 세크의 역수였잖아. 그지? 나중에 단위는 SEC의 마이너스 1승으로 나와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500이 나오죠? 500이 나와. 이렇게 계산하면 500이 나와.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이 나와.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들을 너희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 중에 내가 어떤 식을 사용해서 보기에서 물어보는 값을 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는 이 문제 안 보죠. 28페이지 11번 문제. 28페이지에 11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우리 몸의 간에 들어있는 알코올분해 요소 ADH라고 하는 효소의 역할이거든. 근데 우리가 우리 간에 있는 ADH라는 알코올분해 요소가 세 가지를 기질로 사용할 수 있어. 거기 벤질 알코올, 에탄올, 메탄올이라는 세 가지 기질을 우리가 분해할 수 있게 되거든. 이때. 자, 이때 밑에 보시면은 디귿 보기 중요한 디귿 보기가 니은은 어차피 구하면은 촉매 효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m분의 KCAT를 구하면 되죠? 또 Km분의 KCAT 값이 제일 큰 애가 누구겠어?
그래, 벤질 알코올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메탄올을 섭취한 사람에게 에탄올을 투여하면 메탄올에 의한 독성이 저해되는 게 맞아? 그럼 뭘 봐야 돼? Km 값을 봐야지. Km 값을. 그죠? 보면은 메탄올이 150이고 에탄올이 1.7이면 에탄올하고의 결합력, 즉 친화력이 더 크잖아. 그럼 내가 메탄올을 먹었을 때 우리가 메탄올을 먹으면 왜 몸에 안 좋아? 포르말데히드. 그러니까 메탄올 자체는 우리 몸에 독성이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알코올을 분해하면 뭐가 나와? 알데하이드가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메탄올을 분해하면 포르말데히드가 나오고 에탄올을 분해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오거든. 근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리 몸에 큰 독성이 없어. 그냥 숙취만 좀 유발할 뿐이지. 근데 포르말데하이드가 우리한테 독성이 강해지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메탄올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메탄올이 분해되지 않도록 해주면 되거든. 메탄올은 독성이 없다니까. 그럼 에탄올을 먹으면 돼. 그럼 에탄올을 먹으면 여기 있는 효소들이 기질이 교체가 된다고. 메탄올에서 에탄올로 기질이 교체가 되거든. 그럼 이제 메탄올이 어떻게 돼? 우리 몸을 돌다가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메탄올을 마셨을 때, 우리가 메탄올이 저거자 공유명 알코올이잖아. 알코올 램프 이런 데 들어있는 거 있잖아. 옛날에 호주에 유학 가던 학생이 술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알코올 램프를 들이마셨다는 그런 얘기가,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 제일 첫 번째 실명한데, 실명 알겠어?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응급처치가 에탄올을 먹는, 에탄올을 마시는 건데, 근데 생각해봐. 에탄올을 마시더라도 메탄올이 계속 몸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메탄올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땀이나 오줌이나 이렇게 외부로 방출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꽤 걸리겠지, 그죠? 그래서 메탄올을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응급처치는 에탄올을 죽기 직전까지 마시면 돼. 그래서 메탄올이 빠져나갈 때까지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결국에는 Kn 값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3번 넘겨봐요. 13번이 상당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3번 문제가. 자, 13번에 보시면 기질의 농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초기 반응 속도가 나와 있다. 얘들아, 기질의 농도와 초기 반응 속도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저해제가 없을 때, 저해제 A가 있을 때, 저해제 B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여기서 밑에 보면은 저해제 없을 때 Km 값이 얼마냐? A가 있을 때 Vmax가 얼마냐? B가 뭐 경쟁적 저해제냐? 야, 이걸 하려면 뭘 구해야 돼, 우리가? 각각에서 Km과 Vmax 값을 구해야지. Km과 Vmax 값을 구한 다음에 저해제가 있을 때의 Km과 Vmax 값을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Km과 Vmax 값이 증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무슨 저해제인지 확인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돼? 얘들아, 여기가 S의 농도고 여기가 초기 반응 속도 V0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Km 값하고 Vmax잖아. 두 가지를 구하려면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두 개를 잡는 거야, 여기서. 그럼 여기서 자, 여기 두 개를 잡아보면 되겠다. 저해제 없을 때는 여기와 여기를 잡으면 되겠다, 여기와 여기를.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나와? 식을 한번 써볼까? 저해제가 없을 때는 첫 번째 V0가 0.5잖아, 그치? 0.5는 식 있잖아, 식. Km 플러스 1분의 여기 1이 뭐냐면 요거잖아, 기질의 농도지, 그죠? Vmax 곱하기 S인데 S가 뭐 1이니까 곱하기 1이지 뭐. 자, 요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밑에 0.8을 이용하면 0.8은 Km 플러스 여기 기질의 농도가 일단 4잖아, 4 더하기 4분의 Vmax 곱하기 4 요 두 개를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Km 값이 1이 나와. Vmax도 1이 나와. 이 두 개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알겠지? 이해가? 이해가니? 왜냐면 여기서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를 이용하는 게 좋잖아. 이 두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Km 값하고 Vmax가 두 개니까 연립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저해제 A가 있을 때는 이거 쓰면 되겠다. 여기 0.25하고
0.4를 쓰면 되겠다, 그지? 그럼 저 해제 A가 있을 때는 0.25는 KM 프라임이라고 아까 이때 더하기 저거는 농도가 0.5잖아. Vmax 곱하기 0.5. 그 다음 밑에 있는 0.4 KM 프라임 더하기 0, 2죠. Vmax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을 쓰면 저 해제 A가 있을 때는 KM이 0.5가 나와. Vmax도 0.5가 나와. 그러면 저 해제가 없을 때에 비해서 KM도 내려가고 Vmax도 내려갔잖아. 그죠? 이거는 무경쟁적 저해제가 됩니다. 예. 요거는 너희들이 해봐. 요 두 개 하면 되겠다. 0.2하고 0.40하고 그렇게 풀면은 나올 거야. 그럼 걔가 무슨 저해제인지 KM 값하고 Vmax 값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자, 오케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소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내가 문제를 더 줄 거야. 알겠어? 평일에 내가 다시 문제, 보충 문제를 더 올려줄 테니까. 왜냐하면 이런 계산 문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어떤 식을 활용할지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 문제를 많이 못 풀면 어떤 딱 문제 하나, 내가 어떤 식을 써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식을 자주 사용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무슨 식을 쓸 거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을 쓸 거고, 그렇게 자꾸 빨리빨리 해야만 이게 감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더 줄 테니까 일단 여기 문제부터 좀 풀어보세요. 이때. 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야, 근데 너희들 왜 바뀐 교과서를 보면 바뀐 교과서에는 왜 또 NADH 하나당 ATP가 3개고 FADH2 1개당 ATP가 2개로 바뀌어 있냐 너희들 교과서가? 너도 원래 너희들 선배가 쓰던 교재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너희들 이번에 개정교과가 되면서 새 교과를 받은 거잖아. 2019년 개정으로. 근데 거기 개정교과는 또 NADH하고 FADH2 1개당 ATP의 개수가 또 바뀌어 있어. 학교에서 어떻게 알려줄지 내가 모르는데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해. 왜 요즘에 대세를 자꾸 거슬러 가지? 교과서가. 아니, 최신 기작을 다 거슬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 자, 과합성하고 세포부터 빨리 진행할게.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패턴, 뭐 다 얘기했으니까 너희들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아까 내가 보고 왔거든?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거하고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해줄 테니까 잘 외우는 건 뭐 니들이 외워야지. 보자. 광합성의 장소나 뭐 이런 건 다 알 거고 넘어가고 여기 광합성 색소 좀 봐봐. 4페이지. 자, 여기 보면 광합성에 관련된 색소가 우리가 보통 육상식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엽록소 A, B, 그 다음에 CD는 다른 색소, 우리가 원래는 육상 생물에는 없고 다른 광합성 생물에는 CD가 있긴 있거든 이때.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들도 있고 한데 요 구조가 저희들 시험에 한번 몇 번 나왔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처음에 머리 부분에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는 거 외워야 돼. 알겠어? 마그네슘이 중심 원자로 속하는 거 외우고 요 구조를 포르피린 구조라고 한다는 것도 외우시고 여기 격가지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게 엽록소 A야. 그리고 알데하이드기가 붙어 있는 게 엽록소 B라는 것도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 요 구조 자체.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탄화수소의 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소수성 부분이거든. 근데 이때 요 탄화수소의 꼬리 부분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소수성 부분에 마치 배의 돛처럼 닷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 그래서 엽록소 A가 틸라코이드 막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 여기를 피톨골이라고 해요. 피톨. 요것도 이미 출제가 됐더라고. 피톨골이라고 하거든. 요것도 이름을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피톨골이라고 하는 부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었다. 그래, 안 했어. 그치? 학교에서 방학 때 했던 것보다도 쉽게 나왔어요. 알아. 알고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쨌든 뭐 여기를 피톨골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밑에 보면은 이제 잔토핀이나 또는 뭐 카로틴 요런 애들이 우리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잖아, 그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엽록소 AB가 잘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영역을 주로 흡수를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넘기면 요 그래프 자체도 이미 이제 출제가 되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실제로 엽록소 AB가 흡수하는 파장하고 실제로 광합성 효율에 대한 얘기, 작용 스펙트럼인데 이게 뭐 작용 스펙트럼으로 안 나와도 돼. 광합성 효율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이때 요 부분이 실제로 엽록소 AB의 흡수보다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쓰라고 하면 여기가 높게 나타나는 건 누구 때문이야? 그 카로티노이드 때문에 이게 다. 이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들이 엽록소 AB가 잘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들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광합성 효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엽록소 AB의 흡수 스펙트럼보다는 가운데 부분이 올라가 있어. 요거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흡수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 있대. 그리고 그 밑에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광고호라고 나있지, 그죠? 요것도 너희들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도 요게 잘 나와 있는데 광고호 효과가 내가 쭉 보니까 세 가지가 있거든. 우리가 여기 광합성에 보면 광고호 효과가 세 가지. 너희 광고호가 뭐야 이때? 예를 들어서 빛이 너무 강할 때
고온이나 빛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일단은 전자가 남아돌아요. 전자가 남아돌거든. 그럼 이렇게 과잉 생산된 전자와 산소가 만나면 산소 라디칼, 이게 O2-라고 하는데 이게 산소 라디칼이거든. 이 산소 라디칼이 뭐냐면 유해산소야. 이게 활성산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를 유해산소라고 그러거든. 너를 어디까지 배웠어? 지금 학교 진도는? 저희 방학성 다 끝났어? 광합성 이제 실험포 식물학 배우려. 아, 이제 거기 배운 거야? 그러면 오늘도 배웠겠구나. 그러면 봐봐. 결국에는 얘네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세포의 독성이 되는 이런 산소 라디칼, 이 유해 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 이때. 그러면 너희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광보호 효과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뭐가 있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광보가 있거든. 근데 이게 봐봐. 야, 두 가지 이게 봐봐. 전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면 뭘 제거하면 되겠어? 과잉 생산된 전자를 제거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산소를 제거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과잉 생산된 전자를 제거하는 게 바로 카로티노이드 색소야.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읽어보면 이름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돼. 원래는 제이크산틴인데 이게 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거든. 얘가 과잉 생산된 전자를 낚아채서 뭘로 바꿔? 이거를 물로 바꾸는 열로 열에너지로 바꾸는. 아 맞다. 이게 고에너지 전자잖아 이놈들아. 고에너지 전자를 열에너지로 바꾼다. 고에너지 전자를 열로 바꾼다고 열로. 이게 첫 번째고 또 뭐 있어? 배웠잖아. 배웠으니까 또 한 가지. 광보 효과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과잉 생산된 전자를 또 소비하는 게 있어. 뭐? 순환적 광이잖아요. 우리 순환적 방인산화 뒤에 내가 다시 정리하겠지. 순환적 방인산화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야? 부족한 ATP를 보완하는 거잖아. 그죠? 그치? 너희들 교과 과정에서는 제1번 목적이 요즘에는 제1번 목적을 부족한 ATP를 생산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려면 실제로 ATP가 몇 개가 필요해? 18개의 ATP가 필요한데 비순환적 광인산화만 가지고는 18개의 ATP를 잘 못 만들거든. 그죠? 그렇게 부족한 ATP를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도 순환적 광인산화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빛이 너무 강해. 그럼 이게 너무 많이 생성돼서 NADP 플러스가 부족해. NADP 플러스가 부족하면 전자가 남아돌 거 아니야. NADP 플러스가 전자와 수소를 수용해서 NADPH가 돼야 되잖아. 근데 NADP 플러스가 부족하면 전자가 남아돌거든. 이 남아도는 전자를 어디로? 다시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보내서 다시 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순환적 광인산화도 이 전자의 남아도는 전자, 이 남아도는 전자를 붙잡아서 다시 순환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유해산소가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고, 마지막에 요 산소를 제거하는 게 뭐 있어? 이게 광호흡이잖아. 광호흡의 긍정적 효과. 그죠? 우리가 광호흡 같은 경우는 루비스코가 산소와 반응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야 되는데 루비스코가 산소와 반응을 해버려서 CO2가 발생하는 건데, 물론 광호흡이 일어나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광호흡에서도 이렇게 남아도는 산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광호흡의 하나의 어떤 긍정적 효과로 보자면 이것도 광호의 하나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다 알겠어. 요 세 가지가 너희들 선생님이 쓴 거는 세 개를 모아놓진 않았어. 모아놓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희들 프린트를 모아보니까 요 세 가지를 선생님이 광보 효과를 나타내는 기작으로 쓰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광보 효과를 쓰라고 할 때 뭐 이 중에서 뭐 몇 개만 써도 되겠지만 문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 쓰라면 그걸 쓰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광합성 전체적으로 만약에 쓰라고 하면 요 세 가지를 쓰면 돼요. 세 가지가 바로 보호 효과라고 보시면 돼 이때. 그 다음에 광합성 색소의 뭐 전개율이야 뭐 너희들 다 알 거고
그 다음 7페이지에 나오는 벤슨의 실험 있죠? 이것도 이건 되게 잘 기출되더라고. 이건 거의 뭐 매해마다 기출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요 벤슨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 그렇지? 내가 이거 실험 어떻게 한다 그랬어? 1번과 2번 반응이 하나의 세트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 반응이 하나의 세트라 그랬잖아, 그렇지? 이 처음에는 뭐야? CO2가 먼저고 그 다음에 빛이 나중이면은 아무것도 안 생성돼.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세트, 2번과 3번 세트를 보면 여기 보면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CO2가 나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광합성 산물이 만들어지더라. 야, 이때 너희들 Y축이 의미가 내가 뭐라 했어? Y축의 광합성 속도는 뭘로 표현한다 그랬어, 여기서? 산소. 아니라니까. 그 여기가 Y축이 만약에 광합성 속도를 산소의 발생량으로 했다면 뭐만 있으면 올라가야 돼? 명반응만 해도 올라가야 된다니까. 근데 명반응만 해도 안 올라가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는 광합성 속도는 실제로 포도당의 생성이야. 포도당이 생성돼야만 광합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만 이 그래프가 그래야만 이 그래프가 완성이 돼. 안 그러면 만약 여기 Y축을 O2의 발생량으로 하면 빛만 있으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빛의 의존적인 반응과 CO2의 의존적인 반응으로 나뉘어져 있더라. 또는 여기서 CO2의 의존적인 반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빛으로 아예 해버리면 빛의 비의존적 반응이라고 하면 되겠지. 빛의 의존적인 반응과 빛의 비의존적인 반응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또는 빛의 의존적 반응과 CO2의 의존적 반응. 차라리 이렇게 써버려. 문제 나올 때는 여기 CO2의 의존적 반응에서 괄호 열고 빛의 비의존적 반응으로 써버리면 될 것 같아 이때. 그래서 원래는 너희들 영어로 배우면 외국의 교과서들은 실제로 이거를 어떤 명반응, 암반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빛의 의존적 반응과 빛의 비의존적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워 실제로. 디펜던트와 인디펜던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배우거든 이때. 그 다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보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돼. 빛의 의존적 반응이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야? 명반응의 산물이 암반응에 사용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빛이 지속적으로 비춰주지 않으니까 광합성이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보면 빛에 의해서 생성된 여러 가지 산물들이 암반응에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반응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암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요렇게 두 가지를 이 벤슨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광의존적 반응, 요게 이제 명반응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자, 요거는 틸라코이드 막에서 진행이 되는데 세 가지 생성물 기억하고 있죠? 이때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광계를 통해서 일어나잖아, 그치? 광계 1, P700이죠? 광계 2가 P680. 광계 1의 반응 중심 색소가 잘 흡수하는 파장이 700나노메타. 광계 2가 잘 흡수하는 파장의 영역이 680나노메타. 이렇게 해서 광계를 나누는데 광계 1이 먼저 발견돼서 이름이 광계 1이잖아요. 순서에 그냥 발견된 순서가 1, 2 이렇게 먼저 발견이 된 건데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이 광계 구성이 너희들 보니까 프린트에 있더라고. 자, 광계는 여기 봐봐. 넘겨보시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 여기 보면은 반응 중심 복합체와 광수집 복합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너희들 교과서를 따르면 이렇게 두 가지. 왜냐면 여기 1차 전자 수용체가 어디에 원래 있어? 그렇지. 반응 중심 복합체에 들어있는 거거든. 그때.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1차 전자 수용체는 반응 중심 복합체에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결국에는 광계는 반응 중심 복합체와 광수집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때 광수집 복합체가 뭐냐면 바로 안테나 색소들이잖아요. 그렇죠? 엽록소 A, B,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주변의 빛을 모아서 반응 중심 복합체로 전달을 해주잖아. 이때 전달해주는 원리가 뭐냐? 그 공명. 그렇지. 그게 이제 내가 전에
유도 공명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공명 에너지를 통해서 반응 중심 색소로 빛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그 다음에 반응 중심에서 빛에너지가 모이면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가죠. 그죠? 이때 고에너지 전자가 튀어나갔을 때 1차 전자 수용체가 먼저 수용을 하거든. 근데 이때 여기 보시면 1차 전자 수용체 이름이 있어. 밑에 보면 P680 같은 경우는 페오피틴이고 P700 같은 경우는 A0라고 해. A0는 원래 엽록소 A의 한 형태야 원래. 근데 그 엽록소 A의 한 형태인데 그걸 그냥 따로 A0라고 부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1차 전자 수용체를 각각 쓰라라고 하는 말이 좀 나오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너희들 그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는 이 말은 없어요. 페오피틴하고 A0란 말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페오피틴하고 A0라는 게 1차 전자 수용체의 이름이니까 그걸 하나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너희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내가 따온 거거든.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자, 우리가 광기에 빛이 모이게 되면 고에너지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잖아.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 들뜬 상태의 전자를 1차 전자 수용체 다음에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수소 이온을 펌핑하잖아. 이때. 근데 만약에 전자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들뜬 전자가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뭘로 방출돼? 형광과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 형광이란 말이 나와. 적색과 오렌지색 형광이란 말이 나오거든. 만약에 나중에 이거 실제로 서울대 논술에도 있던 건데 봐봐. 내가 엽록소에다가 빛을 비췄을 때 빨간색 형광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면 전자전달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어요? 전자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그거 하나가 너희 나와 있길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넘기면 광인사라에서 순서를 좀 외워줘야 돼. 이거 너희들 선생님도 여기 순서를 쭉 쓰셨던데, 왜냐면 너희들 서술형에 보면은 이 순서를 쓰라는 말들이 좀 나오거든. 이때 이거 좀 순서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봐봐. 여기가 먼저 관계 2잖아, 그지? 여기가 관계 1이잖아. 이건 이제 비순환적 광인사라잖아. 빛을 비추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1차 전자 수용체가 잡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요놈이 뭐냐면 전자 운반체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서 전자를 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 요때 PQ라고 하는 애가 이름이 뭐야? 그렇지, 이거 외워야, 이름 외워야 돼. 플라스토 퀴논이야. 플라스토 퀴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이토크롬 복합체에 연결해주는 사이토크롬 복합체가 B6F. 저 사이토크롬 복합체 이름이 B6F 복합체야. 사이토크롬 B6F 복합체.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 펌핑이 일어나. 펌핑. 알겠어요? 수소의 펌핑은 사이토크롬 복합체. 호흡도 마찬가지야. 세포호흡도 4가지 복합체 중에서 사이토크롬 복합체들이 주로 수소를 펌핑하거든. 이때 수소를 어디로 펌핑해? 여기를 뭐라 그래? 루멘. 틸라코이드 내부를 루멘이라고, 스트로마에서 루멘의 방향으로 수소를 펌핑하게 되는 거지 이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전자가 PC가 뭐야? 플라스토시아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만큼 올 때 이제 전자의 에너지가 떨어질 거 아니야. 전자가 일을 했으니까. 그럼 요 전자가 광기 1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또 저기 빛을 받아서 또 들뜬 상태의 전자가 되는 거지 이때. 그래서 광기 1은 내가 광기 1은 누가 환원시켜준다 했어? 광기 2에서 나온 전자에 의해서 광기 1은 환원이 되고, 그 다음 광기 2는 누가 환원시켜줘? 그렇지, 물. 여기 물. 여기서 물이 광분해 되어서 나오는, 여기 이제 물의 광분해 복합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물의 광분해에서 나온 이 전자에 의해서 광기 2가 환원이 된다고 했었지, 그죠? 그래서 광합성에서 물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내가? 전자의 최초 공유체다. 그죠? 수용체 말고. 여기서 이제 수용체는 NADP가 최종 수용체고, 물론 명반에게서만 최종 수용체지 나중에 최종 수용체는 저쪽에 가면 따로 있잖아. NADP가 나중에 DPG 뭐 이런 뒤에 가면 3PG 또 나오니까 여기서만 명반응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NADP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간 전자가 여기 FD가 뭐야? 이게 페레독신이야. 페레독신. 요놈이 마지막에 NADP 플러스 환원 효소를 거쳐서
NADP에게 전자와 수소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이때 물 한 분자가 분해되면 전자가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거든, 그죠? 물 한 분자가 분해되면 전자가 2개 나오는데 혹시 이건 안 나오겠지만 너 교과서에 그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1차 전자 수용체가 원래는 전자를 하나씩밖에 못 받아. 근데 요 1차 전자 수용체가 전자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딱 받았을 때 옆으로 전달해 주거든. 뭔 얘기인지 아냐? 네. 그래서 너희들 교과서에 보면 내가 이 그래프를 실어 놓긴 했는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알아? 몰라요. 아니요. 처음 봐요.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거든. 요 그래프를 혹시나 모르면 요게 이 S자가 왜 냈냐면 네 번마다 폭 이게 피크를 치거든. 네 번마다 피크를 치는데 이 네 번마다 피크를 치는 이유가 여기에는 1차 전자 아까 1차 전자 수용체가 전자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받을 때 옆으로 전달해줘. 그렇게 해서 요 그래프의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몰라도 된다, 얘들아. 뭐 안 배웠으면 몰라도 되니까. 어쨌든 요 순서를 조금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때.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의 pH가 증가하잖아. pH가 내려가고 여기 있는 스트로마 쪽에 pH가 올라가게 되죠, 그죠? 이때 이 수소의 농도 차가 바로 화학 삼투설. 그래서 수소의 농도 차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ATP 합성 요소 쪽으로 수소가 확산되면서 이때 ATP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때.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순환적 과잉산화만 가지고는 실제로는 ATP를 18개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환적 과잉산화가 필요한 이유가 비순환적 과잉산화에서는 ATP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너희들 선생님이 프린트 내준 거에서도 별표 친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안쪽하고 바깥쪽에 농도 차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이유. 그 내가 세 가지 밑에 적어줬거든. 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첫 번째는 그다음 넘기시면 그 아래쪽에 나오긴 하는데 어디 있어? 거기 12페이지에 보면 내가 적어놨거든. 12페이지에 보면 일단 그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밑에는 어차피 순서를 내가 적어놓은 거니까 보시고 요거는 식 자체는 기억 안 해도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리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게 18ATP를 다 못 만들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물이 몇 분자 들어가? 물이 12분자가 들어가잖아. 알지? 전체 시가 알지? 그죠? 물이 12분자가 들어가서 NADPH가 12개가 만들어지는 거 알죠? 그리고 산소가 6개가 방출되는 거 이때 요게 우리가 첫 번째 광분해에서 실제로 일어난 알짜 반응식 결국에는 물이 전자 제공하고 나중에 NADP가 전자가 수소 수용하는 게 다잖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게 명반응의 실제 알짜 반응식이니까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교과 과정에 보면 여기 18ATP를 보통 어떻게 12에서 18이라고 써 있어. 12에서 18ATP 정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지. 뭐 한 개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는 잘 말을 안 해본다 요즘에 보면. 그 다음에는 이 식은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순환적 과잉산화. 요 순환적 과잉산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의 불균형.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순환적 과잉산화는 부족한 ATP를 결국에는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대요. 그래서 밑에 보면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얘들아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광계 2와 광계 1이 모두 다 활용이 되잖아. 광계 2가 결국에는 활용이 된다는 얘기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면 산소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ATP와 NADPH가 만들어지는 거고 순환적 광인산화는 광계 1만 작용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물의 광분해가 안 일어나잖아. 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ATP만 만들어져, ATP만. NADPH도 못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ATP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요거 순환적 광인산화에서 요거 가끔 나오는 것 중에 이거 NADP 플러스 분의
NADPH의 비율 요거. 아, 봐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순환적 광인산화는 누가 부족할 때? 전자와 수소를 수용하는 얘가 부족할 때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부족하고 얘가 너무 많이 생성된 거거든, 그죠? 맞니? 네.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어때야 돼? 이 전체 값이 클 때 주로 순환적 광인산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잖아.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때 분모와 분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하셔야 돼. 결국에는 전자와 수소를 수용할 수 있는 NADP 플러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가 남아돈다. 이때 남아도는 전자를 다시 사이토크롬 복합체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광보호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가지고 광보호 효과를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광보호 기능이랑 밑에 표에 또 하나가 나와 있죠, 그죠? NADP 플러스가 부족한 경우, 광보호 기능이 또 활성화돼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순환적 광인산화가 활성화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나와 있고, 자 거기 아래쪽에 1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틸라코이드 내광과 스트로마 사이의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는 요인 세 가지. 이건 나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펌프야, 펌프. 일단 양성자 펌프가 작동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보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물이 어디서 분해돼? 물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분해되잖아. 그러면 물이 분해되면 수소이온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펌핑하는 수소이온 외에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물의 광분해로 생성되는 수소이온도 생기니까 내부의 수소 농도를 높이는 데 도와주겠죠? 그리고 또 NADP 플러스가 어디서 전자와 수소를 수용해? 스트로마 쪽에서. 그럼 스트로마 쪽에서 수소를 수용해서 NADPH로 바뀌니까 스트로마 쪽의 수소의 농도를 낮춰주는데 하나의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 세 가지가 내부와 외부 사이의 수소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 다 쓸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 그리고 너희들 선생님의 프린트에 보면 광합성 전해제라고 해서 요 두 가지가 나오거든. 이런 건 진짜 나올만해. 이런 거는 각기 쓰라봐보는 때 요 DCMU하고 파라커트하고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기작까지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오케이? 그래서 DCMU는 여기 광계 ES 플러스도 P논의 전자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면 전자의 흐름이 멈추기 때문에 면반응이 멈추는 거잖아. ATP와 NADPH의 생성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반응이 멈추면 뭐 광합성이 전체가 멈춰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식물이 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커트, 광계 1에서 NADP 플러스로의 전자 이동을 저해하는 거. 그래서 NADPH의 생성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결국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봐봐. 야, NADP 쪽으로 전자를 못 가져가게 하면 남아돌잖아, 전자가. 그럼 전자가 남아돌면 뭐 활성산소가 생기거든. 이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파괴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식물을 죽게 하는 경우. 알겠어? 그러니까 NADPH가 물론 못 만들어져도 식물이 위에 높지만 전자를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이 전자, 남아도는 전자는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파괴되는 경우가 더 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너희들 뭐 선생님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교과서에 있지는 않은데 너희 선생님이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명반응에 관련된 실험 두 가지가 있지. 넘기면 힐의 실험하고 그 다음에 루벤의 실험이 있잖아. 처음에 힐의 실험은 뭐 하는 거야 이게? 힐의 실험은 여기 옥살산 3가철이 옥살산 2가철로 바뀌는 게 중요한데 여기 봐봐. 여기서 공기를 빼고 할 때 공기를 빼는 이유는 뭔 뜻이야 이게? CO2의 공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야. 알겠어? CO2의 공급을 막겠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면반응만 하겠다는 얘기야. 면반응만. 그런 다음에 실험을 돌렸더니 Fe3 플러스잖아. 이거 3가철은 산화수죠. 3 플러스가 옥살산 2가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Fe3 플러스가 뭘 해준 거야? 그치, 전자 수용체잖아. 전자 수용체.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있어야 된다. 광합성 하려면.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원래 이 사람이 힐이 실험을 할 때
처음부터 옥살산초를 넣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 처음에는 옥살산초를 안 넣었다고. 그랬더니 산소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안 해.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저것 넣어봤대. 막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막 초코파이도 넣어보고 막 다 넣어봤거든. 그랬더니 그때 옥살산 3가초를 넣었더니 막 산소가 막 펑펑 발생하는 거지. 근데 걔가 나중에 이가철이 된 걸 보고서 아, 광합성에는 뭔가 전자를 수용하는 전자 수용체가 있겠구나.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철이온이 그걸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때 옥살산 3가철이 누가 해주는 거야? NADP 플러스가 결국에 옥살산 3가철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3가철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NADP 플러스. 그럼 이 가철은 뭐가 돼? NADPH다 이거는. 알겠죠? 3가철이 NADP 플러스고 2가철은 전자를 수용한 상태잖아. NADPH가 2가철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 거다 이때. 그 다음 루벤의 실험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산소의 기원을 알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8산소를 CO2에다가 붙였다가 물에다가 붙였다가 했을 때 발생하는 산소의 비율, 즉 18O2의 비율은 물에 있는 18O2의 비율과 같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광합성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물에서 왔다. 물에서 기원을 했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루벤의 실험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넘겨서 암반응. 자, 암반응은 이 전체 과정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맨 처음에 CO2가 유입이 되었을, 이건 너희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다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는. 자, 먼저 루비스코와 최초로 반응하는 게 RUBP. 여기 리블로스 인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3PG. 그죠? 3PG가 먼저 만들어져요. 이건 이제 3PG 말고 다른 말로 뭐라 해요? PGA. 이게 해당 과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물질의 이름이 한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3PG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PGA. 이게 인글리세르산이거든. 근데 인글리세르산을 얘기하는 게 이게 3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다 해서 3PG.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가 만약에 세 분자잖아. 그럼 항상 B가 어떻게 돼? 얘하고 얘우비가 어떻게 돼? 1대 1대 2. 그죠? 요 세 분자면 CO2도 세 분자. 그럼 얘가 몇 분자야? 6이잖아. 써있죠. 6분자. 6분자의 3PG가 만들어진다. 1대 1대 2. 그러면 여기 있는 3PG가 그 다음에 되는 게 뭐잖아. 이게 DPG거든. DPG. 아니 이거 너희들 DPG, BPG라고. 두 개의 인산. 일산 비스포스 글리세르산. 그래서 여기 인산기가 하나 더 늘었죠. 그죠? 그러니까 인산기가 늘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 ATP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6분자가 한 분자마다 인산기를 하나씩 붙여줘야 되니까 6개의 ATP가 들어가야죠. 여기서는. 개수가 똑같아져야지 이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여기 있는 게 이게 뭐야? G3P 또는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PGAL. PGAL이니까 이제 봐봐. 야 여기서 6분자의 NADPH가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얘가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얘가 수소와 전자를 얻었잖아.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지. 이게 산이 환원되면 뭐가 돼? 다시 알코올이 산화되면 뭐가 돼?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산이 되잖아. 카르복실산. 이것들이 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하이드. 여기 앞에서 작용기 할 때부터 나오는 건데 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되면 카르복실산이 되잖아. 거꾸로 자 산이 환원되면 뭐라고? 알코올이 알데하이드 산이니까 산이 환원되면 그래 알데하이드 이놈아 알데하이드 3PG가 알데하이드라고 알데하이드 알겠어? 3PG 여기가 산이잖아. 글리세르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알겠어? 환원돼서 알데하이드가 된 거지 이때.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해서 요것도 6분자가 생기거든. 이때 여기 6분자에서 몇 분자가 포도당 만들로 떨어져 나가? 3분자. 뭘 3분자야? 2분자. 2분자라. 내가 여기 지금 3으로 시작했잖아. 여기 6으로 돼 있잖아.
그럼 여기 6ATP고 여기도 6NADH고 여기 내가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름 1. G3P. 이놈아 한 분자잖아 여기서. 계속 맞춰서 해야지. 그럼 이쪽으로 몇 개? 여기 5개 이제 5개 여기 5개의 G3P가 아하. 5개의 G3P가 RUBP를 재생한다. 요게 탄소 3개짜리잖아. 그래서 요게 5, 6이 30. 그래서 다시 여기가 결국에는 어딨어? 5, 3, 15잖아. 그래서 여기서 얼마야? 3, 5, 15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얘가 탄소 5개짜리니까. 그래서 15개의 탄소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 봐봐. 원래는 여기 있는 5개의 G3P가 원래 뭘로 바뀌어? 세 분자의 RUMP로 먼저 바뀐 다음에 요 세 분자의 RUMP에서 3개의 ATP가 들어가서 세 분자의 RUBP가 되는 거지. 모노포스페이트에서 비포스페이트로 바뀌는 거지 이때. 근데 여기는 RUMP를 지금 생략한 거거든. G3P 다음에 RUMP를. 자, 그래서 크게 3단계잖아, 그지? 여기 첫 번째 단계를 뭐라 불러? CO2의 고정.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를 환원. CO2의 환원. 그죠? 또는 3PG의 환원. 3PG의 환원이 CO2의 환원하고 같은 거잖아. 그 다음 여기가 뭐? 그렇지, RUBP의 재생. 근데 우리가 실제로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지려면 개수를 2배로 늘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6으로 바뀌어야지, 원래는. 6, 왜냐면 원래 6CO2잖아. 6, 그럼 여기가 12개. 그럼 여기가 12개의 ATP가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가 12개가 되니까 이쪽으로 몇 개? 2개의 G3P가 나오는 거지. 요게 이제 2개의 G3P가 돼야 탄소가 6개가 되잖아. 그죠? G3P 하나다 탄소 3개니까. 이게 포도당 한 분자가 나오는 거 아니지. 그럼 이쪽으로는 10개. 10개의 G3P가 RUBP의 재생에 관련하는 거죠. 6개에서 여기가 6개의 ATP가 들어가는 거지, 이때. 그럼 거기 있는 모든 개수를 2배로 하면 전체 ATP가 이쪽에 12개와 이쪽에 6개니까 몇 개야, 총? 18개. 그치, 18개가 되지.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 때에는 18개의 ATP가 들어가야 되고 NADPH도 12개. 12개의 NADPH가 들어가줘야 된다. 자, 여기 암반응 회로 개수만 조금 잘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때 개수만. 자, 밑에는 그 단계별로 쭉 나와 있는 거. 가끔 여기서 이제 밑에 같은 걸 해주거든. 만약 이산화탄소의 공급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1단계가 영향을 받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공급이 중단되면 RUBP에서 3PG로 못 가니까 RUBP는 계속 어떻게 되네? 늘어나고 3PG는 감소한다. 그죠? 그런 것들을 가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만약에 명반응에 산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명반응이 중단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3PG에서 G3P로 갈 때 명반응의 산물이 모두 사용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3PG에서 G3P를 통해서 RUBP가 재생되지 못하니까 3PG는 계속 늘어나고 RUBP는 못 만들어지니까 계속 줄어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요거는 실제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변화거든. 이런 변화를 일으킬 때 각각의 물질들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가끔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암반응의 전체식 나와있죠. 6개의 CO2, 18개의 ATP, 12개의 NADPH. 여기서 물이 6개가 나와. 근데 이걸 우리가 6개의 물 나오는 거는 여기서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 알고는 있어야 돼. 6개의 물이 나온다는 거, 이때. 켈빈의 실험은 알죠? 켈빈이 그 암반응의 물질들의 합성 순서를 알려고 위해서 2차원 크로마토그래피 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율을 따져가지고 맨 처음에 만들어진 놈부터 나중까지 만들어진 놈들을 순차적으로 검출하는 것들 알고 있죠, 그죠? 광합성의 전체 반응 대파. 근데 그럼 저 G3P가 그냥 2개 만나기만 하면 포도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3P가 두 분자가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해당 과정의 역순을 가는 거지 이때.
근데 아직은 그 뭐지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신 내가 다 알려줬구만. 뭐 배워. G3P가 되는. 그러니까 G3P가 포도당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다음에 뭐가 나와? 티지. 피루부산. 아 포도당. 포도당 바로 다음이 뭐냐면 인상기가 하나 붙어 있는 포도당이 나와. 아세틸코. 아세틸코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당과정 하나도 안 해요. 이 해당과정 엄청 중요한데 아니 글루코스가 먼저 인상기가 하나 붙어서 6글루코스로 바뀌거든. 6번 탄소에 인상기가 박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뭐로 바뀌어? 프락토스로 바뀌잖아. 아 맞아. 프락토스 6포스페이트로 바뀐 다음에 프락토스 6포스페이트가 그 다음에 16 프락토스 비스포스페이트 인상기 두 개가 붙어 있는 16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 인상기가 붙어 있는 프락토스 과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쪼개어져서 피부를. 3P 아니 G3P가 되는 거지. 양쪽 두 갈래로 나뉘어지잖아. 거기서 포도당 그러니까 프락토스가 반으로 쪼개져서 탄소 3개짜리 G3P가 양쪽에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그러면 G3P가 포도당 되면 뭐가 돼? G3P가 프락토스 됐다가 그 다음에 6 글루코스가 됐다가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죠. 그 과정은 켈빈으로는 아닌 거예요. 켈빈에로? 그럼 켈빈에로는 아니에요. 켈빈에로는 여기 있는 사이클만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켈빈에로에서 빠져나온 G3P가 포도당이 되는 과정이죠. 그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이 식 있잖아. 너희들 거기 14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이 너희들 교과서에 있는 식이야 아마 이게. 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암 반응은 마지막 생성물이 G3P로 나와 있잖아. 그죠? 두 분자의 G3P가 만들어지는 식으로 암 반응의 전체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도당이 되는 과정은 이 암 반응과는 좀 더 별개로 다루겠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교과서에 있는 G3P가 마지막 생성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호흡이 나오죠.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죠. 17페이지 광호흡. 다음 주에 수행 평가에 방법으로. 그래? 자, 일단 광호흡은 먼저 우리가 이제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CO2와 반응하는 첫 번째 효소인데 루비스코가 두 가지의 활성을 갖고 있잖아, 그죠? 여기서 C가 뭐야? 루비스코 할 때 마지막에 C가 카르복실레이스고 O는 옥시데이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두 가지 모두 다 활성을 갖고 있다. 그지? 그래서 CO2가 많을 때는 켈빈회로를 돌리잖아. CO2와 반응해서 켈빈회로를 돌리지만 CO2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얘는 O2와 반응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O2와 친화력이 더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가 루비스코가 O2와 반응을 하면 여기 있는 왼쪽에 과호흡 회로가 돌아가게 되지, 그지? 이 글리코실레이트 이게 이제 너희들 이탄소 화물인데 이게 돌아가거든. 근데 우리가 과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뭐가 안 좋다 그랬어 그때? 광합성이 떨어지는데 내가 그때 구체적으로 내가 몇 가지 적어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CO2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CO2를 고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CO2가 날아가 버렸지. 그 CO2를 고정하지 못하고 손실됐잖아.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요 암모니아 이거 뭐라 그랬어? 암모니아가 원래는 아미노산의 질소유기물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질소유기물에 붙어 있던 암모니아가 나왔으니까 역시 질소유기물의 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ATP죠. ATP의 손실.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돼. CO2의 손실, 그 다음에 질소유기물의 손실, ATP의 낭비 이런 것들 때문에 광호흡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때. 그래서 너희들 교과서의 그림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게 이제 광호흡의 전체 과정인데 우리가 광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먼저 엽록체에서 시작했다가 포옥시종으로 갔다가 미토콘드리아로 갔다가 다시 또 포옥시종으로 왔다가 또 엽록체로 오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광호흡에 필요한 효소가 엽록체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엽록체에서 글리콜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글리콜산이 다른 물질로 바뀔 때 이때 관여하는 요소가 포옥시종에 있어. 그래서 포옥시종에 가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일어난 다음에 또 관여하는 요소가 포옥시종에 없어. 미토콘드리아에 있어 그 요소가.
그래서 효소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세 군데로 퍼져가지고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죠, 내가. 광업에서 유기탄소의 손실, 유기질소의 손실, ATP의 소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밑에 보면 광업의 보호작용을 수행하는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죠? 요게 그나마 광업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긴 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광업이. 산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식물들이 이제 C4 식물, 그 다음에 캠 식물인데, 얘들아 이게 C4 식물을 할 때, 여기 봐봐. 이것도 너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C4 식물 할 때, 여기 보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하고 안쪽에 들어있는 세포잖아. 여기 봐. 여육세포하고 유관속초세포에서 여육세포가 유관속초세포를 롤케이크처럼 둘러싸고 있죠. 이거 무슨 구조? 이게 크란치 구조. 그래서 크란치 구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그래서 먼저 봐. 너 여육세포하고 유관속초세포 중에 C4 식물에만 존재하는 세포가 뭐야? 유관속초세포야. 알겠어요? 유관속초세포는 C4 식물에만 있어, 이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얘들아, C3 식물은 오로지 여육세포에서 CO2의 고정과 포도당의 합성이 모두 일어나잖아. 캠식물도 얘들, 캠식물도 CO2의 고정과 광합성이 다 여육세포야. 오케이? 근데 C4 식물만 뭘로 분리했다고 이걸? 무슨 분리? 공간적 분리. 대신에 캠식물은 같은 여육세포 안에서 일어나지만 뭐의 분리? 시간적 분리가 되는 거고. 얘만 다른 세포야. 나머지는 C3나 캠식물은 전부 다 여육세포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날 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여육세포로 CO2를 먼저 고정할 때 이 효소 이름 외워야 돼. 알겠죠? PEP 카르복실과 효소. 이것도 이미 기출된 효소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PEP가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 알겠죠?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 이것도 원래 해당 과정에 나오지, 그죠? 해당 과정에 원래 맨 마지막에 피루부산 되기 전에 뭐 돼? PEP가 됐다가 피루부산 되잖아. 여기도 피루부산에서 그대로 PEP 되는 거 아니야, 이죠?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고정되는 물질, 여기서 봐. 제일 처음에 반응하는 게 PEP야. 그리고 고정되는 최초의 물질이 사탄소인 옥산아세트산. 요게 말산으로 바뀐 다음에 요 말산이 유관속 초세포로 들어가죠. 요때 이제 요 말산이 유관속 초세포로 들어가는 원리를 너희 선생님이 이제 원형질 연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죠?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말산이 유관속 초세포로 들어가고 거기서 CO2를 뱉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때 뱉어낸 CO2를 루비스코가 잡아서 켈빈 회로를 돌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PEP 카르복실화 요소는 O2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했잖아. O2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CO2하고만 치반응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CO2를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주니까 이쪽에는 안정적으로 높은 농도의 CO2를 공급해 줄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켈빈 회로를 과호흡 없이 돌릴 수가 있다. 야, 그래서 말산이 얘들아 CO2 떨어뜨려주고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으로 바뀌고 요 피루부산이 다시 여육세포로 가서 ATP를 소비하면서 다시 PEP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ATP 소비하잖아. ATP 소비. 그래서 ATP를 소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4 식물은 C3 식물보다 에너지 요구량이 많다. 그래서 내가 빛의 요구량이 많다 그랬잖아. ATP는 어차피 명반응에 생기니까 명반응을 많이 하려면 빛이 세야 되잖아. 그래서 C4 식물은 빛이 강한 지역에서만 유리한 거지 오히려 온대 지역에서는 C3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게 쓸데없이 ATP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때. 자, 이렇게 CO2의 고정과 켈빈 회로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알겠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쭉 다시 내가 설명을 해놓은 거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C4 식물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아요. 요 그래프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너희들 선생님의 프린트에도 이 그래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 내가 이런 말 했잖아.
CO2 보상점이 너희들 선생님 프린트에도 있는데 봐봐 내가 이거 뭐라고 그때 표현했냐면 얘들아 이건 시험에 잘 나올 거기 때문에 C3와 C4에서 CO2의 보상점 빛의 보상점 내가 보상점이 뭐야 그랬어 보상점이 광합성과 호흡이 같을 때잖아 그치? 빛의 보상점은 뭔 뜻이야?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의 빛의 색이고 CO2 보상점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의 CO2 농도 CO2 농도를 이렇게 바꾸다 보면 딱 CO2 농도가 어떤 지점에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지점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보상점이 CO2 보상점이 내가 있잖아 얘들아 보상점이 높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 많이 요구한다는 뜻이었고 보상점이 낮다라고 하면 무슨 표현? 적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CO2 보상점은 C3는 CO2를 많이 요구하나 적게 요구하나? C3면 CO2 적으면 광호흡 안 되니까 CO2 보상점이 높잖아 그죠? C4는 CO2가 적어도 광호흡을 막아놨잖아 근데 CO2 보상점이 낮잖아 C4 식물의 바로 특징이 그거잖아 CO2의 농도가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CO2 보상점이 낮다 대신에 빛의 보상점이 얘가 훨씬 높지 얘는 ATP를 더 많이 소모해야 되니까 빛을 많이 요구하잖아 얘는 빛을 적게 요구하는 거고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응? 그래서 너희들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뭐냐 봐봐 여기가 CO2라고 나오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CO2가 아니고 여기서 광합성 순광합성이에요 순광합성의 X축이 CO2의 농도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거 봐봐 요 점이 무슨 점이 돼? 요 점이 CO2 보상점이잖아 왜냐면 너희들 CO2의 자 보상점에서는 순광합성량이 얼마가 돼? 0이 되잖아 왜냐면 광합성하고 호흡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총광합성하고 호흡이 같으니까 순광합성은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순광합성 0이 돼 여기가 보상점이야 여기가 보상점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C4 식물이야? 그래 얘가 C4 식물 얘가 C3가 대신에 포화점은 누가 더 높아? C3가 높지 왜냐 보상점이 높다란 말은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고 많이 요구한다는 뜻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포화점이 높아지는 거지 이때 대부분 보상점이 높으면 뭐도 높아? 포화점도 높아 이렇게 보상점이 높잖아 C3가 그러니까 포화점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때 오케이? 시간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광합성하고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내용들 할게요 뒤에 문제 있거든 문제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뒤에 근데 저희 보강이에요. 보강을 하고 싶어 시간이 부족 근데 26일 날 수업을 한다라고 아까 전에 내가 들어서 26일 날 수업을 하면 안 할 수도 있어 그때 하면 웬만하면 내가 진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보강을 한다고 하면 할 때가 있어요. 토요일 밤에 시간 해야지 10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또 보니까 뭐 하게 되면 만약에 뭐 생물 시험 볼 때 시험을 빼고 내가 문제를 나눠줄 테니까 뭐 보강을 하든지 해야지 생물 시험 한 번도 안 봤는데. 다음 주에 생물 시험 봐요. 다음 주 생물 시험